민주당이 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 국면에서 약간 떨림이 있어요. 떨림? 뭐냐면 네. 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정말 아니 다른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지도자인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앉고 이제 양쪽에 배석시키는 것 같은 구도예요. 21개국이 그런데 아니 뭐 실제로 뭐 등치야 중국, 미국이 양대 패권 국가지만 경주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센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 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럴 때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메시지 관리 잘 못하고 무슨 애 결혼식 문제니 뭐 MBC는 국힘이니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뉴스거리를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0월 23일 뉴스비평 1320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디언 환호로 인사하신 오창익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달고나 만세 만세 만만세.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세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드셨어요? 잠시 못 먹었어요. 바빠가지고. 식사도 못 하셨어요? 네네. 뭐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아니 뭐 다른데 매탕 뛰다가. 네. 방송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농담이고 오늘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께서 또 중요한 또 미팅 그리고 또 뭐 아까 그 은밀한 그런 자문의 자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식사도 못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정신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밥을 안 먹어야 양호해지. 그런가요? 그럼요. 네. 더 맑아지나? 자 그런가 하면 항상 이 맑으신 분입니다. 우리 김지영 떠하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네. 애띤 목소리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방송 사상 최초로 추가로 손님을 모셨어요. 우리 디트뉴스 24 김재중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전에서 KTX 타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지금 중요한 말씀 때문에 자리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만큼 저희와 함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도 또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에 또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잠시 또 뒤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썸네일이 상당히 셉니다.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 특별 지시를 거부하는 공직자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썸네일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분들이 좀 떨고 계실 텐데 떨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중대한 사안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문제를 좀 저희가 앞부분에 다룰 예정인데요. 얼마나 이 언론이 썩어 빠졌냐. 이를테면 데일리안 비자금 1조 원 이재명, 전환길 주장에 박지원 정신이 나갔네. 그나마 이게 좀 균형감 있게 다룬 헤드라인이거든요. 전환길이 하고 댕기는 행적과 발언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매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신 나갔다는 고 말하는데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전환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이 1조 원이나 되는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어떻게든 흘리고 싶은 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그나마 그냥 그런 고려 없이 전환길 멘트 가지고 썼는데 이 데일리안은 이 청와대 또 출입 기자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박지원을 근데 심었다. 여기는 좀 저질 또는 악질을 오가는 언론으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데일리랑 좀 색깔리는데 이데일리는 맞아요. 보수적이나 그래도 제법 말정하고 네네. 여긴 좀 저질 아니에요? 저질. 저희 주관적 표현입니다. 저도 저질이라고 대단히 많이 고발해 왔는데 요런 기사가 훨씬 더 지능적인 거예요. 그렇죠. 악질적이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뭐 반론 비슷한 것도 뭐 있고 하니 뭐 균형 잡힌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전환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용 보면 뭐 싱가포르에 돈이 있다는데 박지원 옹이 헛소리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조 원 있으면 그 돈 너 가져라고.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엄청나게 탄압받았잖아요. 사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신세 지는 것도 어느 정도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정말 최소한은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완전히 꼬여가지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1조 원이나 있는 분이 이야 세상에. 그 우리 디트뉴스 24 김재중 부국장님께서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요, 뭐 몰라요. 언제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 대전 사람들이 좀 양반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양반인 거 인정하는데 야구는 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자 미디어 오늘입니다. 김현지가 김정일 딸 민주당 허위 정보 좀비 채널 규제 요구. 혹시 좀비 채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최근 그 뉴스 그 미디어 정보 유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언론 개혁, 가짜 뉴스, 뭐 중대 가중 처벌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이렇게 출몰 하는 괴 조작 가짜 정보들이 오히려 더 심각해요. 지금 알겠어요. 대세로. 요새 보면 유튜브 광고 중에 진짜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임플란트 저희한테 오세요. 뭐 이런 거를 광고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써먹는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로맨스 스캠 대표적인 것들인데 의사를 뭐 이를테면 서울경제에 따르면 AI가 만든 가짜 의사 약사 영상 확산, 식약처 제도 보완할 것. 이제 뭐 딥페이크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AI를 타면서 완전히 이제 이게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조작 허위 정보들 가지고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거 뭐 연예인들 가지고 로맨스 스캠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정재 사칭, 이희경 합성, 연예계 덮친 AI 범죄. 실제로 속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있어요. 이 피싱보다도 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 정말 순진한 분들 속습니다. 악질적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보내. 너 이정재인데요. 진짜요? 그럼 이것도 보내. 아이디도 신분증도 허위로. 근데 주민등록 번호만 봐도 알 텐데. 근데 사실 모르죠. 사실 우리가 진짜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몇 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남 이렇게 속이거나 그런 짓 안 해본 사람들일수록 더 잘 속임을 당하는 거야. 그럼요. 이 AI 영상을 보면은 좀 매끈해요. 그러니까 매끈한 사진은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차라리 거친 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사진을 보면 제 AI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 뉴스. 형님이 진행하시려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여보 나야 믿어줘. 이정재와 사귀다 5억 뜯긴 여성. 실제로 뜯긴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타고 들어온 게 이른바 이제 좀비 채널들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 김현지 아들, 아빠는 대통령, 이재명, 김현지 싱가포르에서 들켰다. 이거 다 그냥 AI로 오디오 읽고 그냥 기사 텍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AI로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무차별적으로 이거는 이게 명백한 범죄여서 명백하죠. 범죄로 진압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고발 뉴스 같은 경우도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야. 근데 그걸 제목을 그렇게 뽑아. 이를테면 지난번에 김건희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김건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컨디션 좋게 뭐 이렇게 안내했다는 얘기를 스픽스 가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 그 오디오를 따가지고 제목만 뭐라고 달았냐면 김건희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뭐 경호원들과 술 먹고 있어 2명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서 조회수 보니까 수백만이더라고. 네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랑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토를 했더니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진원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정치권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좀비 채널 라이브 방송만 지금 실시간으로 지난 5일 전 낮 12시 40분 기준으로 39개가 생방송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 중에 상당수는 또 저희 방송 같은 그런 채널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영상을 따다가 리얼 영상이 나가고 또 가짜 영상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섞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별하기가 대단히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봤지만 뭐라고요? 민주당 민주파출소는 지난 대선 기간 이러한 좀비 채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했지만 구글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 수사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구글에서 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한 게 한 케이스인가 두 케이스 매우 이례적으로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 저는 이 네.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상호 기자도 되고 그 누구도 될 수 있잖아요. 전 국민이 노출돼 특히 있어요. 무서운 건 네. 뭐 헤어진 여자친구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심각하고 사람 목숨이 오가는 거예요.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대한민국에 장사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법률 체계를 따라야 돼요. 네. 그런데 자기네 장사 속으로만 왜냐하면 고객은 그래야 모이니까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글은 대한민국에 장사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전 정부가 단호하게 그렇게 나서야 되겠고 물론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러면 뭐 1년에 300만 명의 뭐 신상을 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윗단계 정도 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건 범죄가 명백하니까 이건 밝혀야 된다는 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죠. 구글은 응할 전혀 태세가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심지어 무서운 걸 아시다시피 보여줘야죠. 구글 부사장이 조선일보 출신 954번 네. 저랑 같은 시기에 기자직을 시작한 여성인데 이번에 보면은 뭐 일본 친일파야 완전히. 네, 그 지도도 보면 다케시마로 돼 있고 실제로 가장 지금 역점 사업이 고해상도 5만 대 1, 네. 고해상도 좀 지도를 달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태세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도 자주적인 외교, 안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라면 충분히 이 구글을 상대로도 진짜 자주적이고 정말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진짜 당당한 협상을 좀 해줄 수 있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럼요. 국민을 생각을 지키는 일인데.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AI 조작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악성 가짜 조작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뭐 김건희 마약 파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야말로 이 돈벌이를 위한 가짜 정보들인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하다. 가짜 뉴스를 아주 전면적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 정책 위반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몰라. 이 현상의 심각성을.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언론 개혁 말만 뭐 드립다 하고 무슨 방송 3법 바꿨다. 그게 언론 개혁의 뭐 완성판이다.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민주당 당국자 정책 위반자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론 개혁이 얼마나 형편없이 지체되고 있는지 오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디트뉴스의 김재중 부국장님이에요. 그래서 모신 겁니다. 자, 디트뉴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디트가 무슨 말이에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좀 어렵기도 한데 디트 알파벳 DT인데 네. 데일리 트루스라는 개념에서 이제 데일리 트루스요? 예. 대전 트루스 아니고요? 데일리 트루스, 대전 트루스 두 가지 다 씁니다. 다 돼요? 어쨌든 D잖아요. 이게 트루스 이것도 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네. 여하튼 대전 트집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대전 기반으로 정농지피라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렸던 그런 매체인데 굉장히 꾸준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언론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 언론들이 많아야 그야말로 이제 언론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에 저희가 모셨거든요.
디트24 노조 디트뉴스. 디트뉴스. 네, 정확하게 네, 바로 부국장님 옆에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디트뉴스24 노조 이장우, 김태흠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이장우가 누구죠? 대전시장. 대전시장. 그리고 시장. 김태흠은 우리가 알아요. 충남. 장동혁 지역구의 전 국회의원. 네. 지금 네. 충남지사. 일단은 뭐 느낌이 쎄합니다. 이 동네 지자체장들 몇몇 보니까. 그런데 부재를 보니까 비판 보도에 광고 중단 지시, 언론 탄압, 대전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접니다. 김재준 네. 국장님 예, 거죠.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신문에 나오는 분이셨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 쭉 뭐 간단하게 제가 간추려 보니까 그때 7월 달에 뭐 수해 물난리 났을 때 비가 많이 왔죠. 예. 지역 지자체장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 그걸 가지고 기사를 내보내셨네요. 이를테면 7월 21일 수해복구 한창인데 충청권 시도지사 유대회기 인수차 유럽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후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유럽 출장 복귀 직후 디트뉴스 24에 대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기사 하나 썼는데 이렇게 기사 한 건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단체장 그때 충청권의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충청권의 4개 단체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세종시장, 충북지사까지 포함됩니다. 다 망라했네. 센 양반. 센 분들이에요. 네. 다. 예. 이 네 분이 그 유럽에 동반 출장을 나갑니다. 같이? 한꺼번에. 예. 때로? 일정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목적 자체는 독일에서 열리는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있잖아요. 네. 그 깃발을 인수해 갖고 와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4명이 한꺼번에 독일을 가는 겁니다. 그거 그냥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부단체장이 가도 되고, 그러니까, 뭐 네. 다른 공무원이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물난리 났을 때 그 넷이서 단체로 갔다. 엄청나게 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디트뉴스 보도는 상당히 이게 무난한 보도였어요.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굳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수준의 기사였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실제로 당시에 농작물 침수 피해가 전국 최고 규모로 물난리가 잘 크게 났고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시신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좀 대비가 잘 못됐다. 세종에서는 시신이 발견 질타가 일어났네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충청권 지도지사들이 단체로 가버리니까 주요 보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개인데 제가 보니까 아주 침착하고 균형 잡힌 제목이야. 이를테면 수해복구 속 유럽 출장 강행, 김태흠 나가는 게 더 이익. 반론권도 들어준 제공하셨네요. 거죠. 그리고 김태흠 국제적인 약속이자 도의 이익을 위한 결정. 이거 인터뷰까지 해주셨네요. 2번이나 들어준 거죠. 네, 그리고 네. 충청 단체장 수해복구 중 유럽행, 민주당 주민 외면. 뭐 이건 민주당의 주장이니까 또 실어줄 수 있는 민주당에서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수해 현장 비우는 충청권 단체장 대통령실 반응은 우리 지금 황제돈 기자라고 디트뉴스 24 황제돈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데 대통령실 발로 기사도 썼네요. 그렇죠. 이건 스트레이트잖아. 스트레이트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기사를 가장 기분 나빠했다고. 왜요? 아니 왜 대통령실에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지역을 망신 주느냐. 요거 제 기억에는 아마 브리핑 시간에 우리 황재동 기자가 질문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죠? 질문했고 네. 대변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단체장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부적절하다라는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답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질문이 대단히 좀 참신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그 디트뉴스 맞다. 24 황재동 기자였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단체장을 비판하는 건 지역을 망신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곧 지역이에요? 짐이 곧 대전이고 짐이 곧 충남이야? 그러니까요. 충북이고? 김태흠은 충남이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을 이용하고 민주당을 이용해서 디트뉴스가 뒤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주변에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자체로 판단을 해야지 기사 자체에 숨은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도 없이 추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기사 가지고 실제로 이제
출국이 이루어졌고 돌아와서 이제 광고가 끊어졌나요? 곧바로 이제 그 대전시라든가 충남도 같은 데는 네. 언론 담당을 하는 그 대변인 뭐 이렇게 뭐 공보관 이런 이름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보를 해옵니다. 광고 중단하겠다. 아니 가서 7월 22일 날 기사가 나갔는데 예. 그런데 언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에 이런 그러니까 나갈 계획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나갈 그렇지. 필요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아직 안 나가고 그렇죠. 못 나가게 하려고. 네. 예. 못 나가게 한다기보다는 비판을 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나가는 게 필요하다. 외국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행을 한 거예요. 이런 보도가 있는데도 예. 그리고 강행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DT뉴스에 이제 니네 앞으로 이거 지자체 광고 안 줄 거야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월 30일 날 이제 다 돌아와서 7월 30일, 8월 1일에 거쳐서 이제 각자 이틀에 돌아오는 걸쳐서 거죠. 예. 오자마자 바로 이제 통보가.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통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또 웃긴 거는요. 그 깃발 받으러 갔다며요. 깃발 받으러 갔죠. 넷이 다 가야 되느냐도 문제인데. 그 깃발이 뭐 무겁나 보죠. 4명이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지고 와요. 그리고 유니버시아 대회가 충청권 공동 주최 형태로 이제 하게 돼서 본인들의 입장에는 이제 4명이 다 가야 된다라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출장을 갔죠? 이제 간 김에 길을 만들어 왔나요? 간 김에 사전에 이제 뭐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별도 일정들을 또 가져요. 그리고 일정표를 보면은 무슨 로렐라이 언덕 이런 관광 일정들도 좀 포함돼 있고. 네. 로렐라이 거의 노래하고 왔나? 거기서? 그렇습니다. 약간 외유성이라는 그래도 비판도 또 받기도 했어요. DT뉴스가 아닌 다른 언론을 통해서. 네. 네. 자,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속속 이틀 동안에 광고 중단 통보가 4개 지자체에서 다 왔나요? 이게 좀 디테일이 있는데 아니 그냥 그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결과로만 얘기하면은 충청북도는 DT뉴스가 출입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제외. 오케이. 그러니까 출입하는 3개 지자체에서 예. 다 통보가 왔어요? 다 통보가 왔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시한 건 아닌데 우리도 동참은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간 보는군요. 네, 아리송한 통보를 해와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 중에 동참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뭐 짰다는 거 아니야? 그 짰다는 이야기도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녹취를 하셨어요? 녹취가 돼 있고 이미 그 얘기가 보도에 다 나갔습니다. 다른 녹취로? 언론을 통해서. 네 분이 유럽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다. 뜻을 맞추신 것 같다. 그 누구 멘트예요? 충남도 대변인입니다. 그거를 그냥 말로 해? 예. 언론 취재상이.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네. 수준이네요. 진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는 대전시 대변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광고 중단하라고 지시한 거 맞다. DT뉴스 보도 때문에 그렇다. 네. 라고 정확하게 공무원이 이제 취재에 응합니다. 한겨레 취재에. 야, 그런데 지금 저는 충격적인 게 이게 지금 정부 광고가 중단됐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의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DT뉴스 24에 대한 정부 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광고가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그렇죠. 지자체 광고를 의미하는 지자체 거죠. 광고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통칭해서 정부 광고란 말을 아니 나 쓰는 그래서 갑자기 뭐 이재명 정부가 왜 아하. 광고를 중단하나 이랬는데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예, 자, 예. 그 해당 지자체 예. 장들의 예. 그 불출하는 광고가 중단이 된 예, 건데, 자 신뢰한 말씀인데,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중단된 광고 규모가 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네. 지자체 광고가 경영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맞습니다. 저희 뭐 MBC 지방 계열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정책 광고가 그렇죠.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금액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예를 들면은 이 세 곳이 집행하는 광고의 수준이 DT뉴스의 경영 구조로 보면은 한 70% 가까이 된다. 우와. 문 닫으라는 거네요? 그럼 이게 중단되면 그러니까 지자체 광고, 지자체 장에 영향을 받는 출자 출연 기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문 닫으라는 얘기죠, 뭐. 예. 네. 아니 그 나쁜 짓 하거나 이상한 짓 해서 비판하면 문 닫아라. 원하는 건 그냥 입틀막이네요. 재갈 물리고. 그렇죠. 와. 그리고 DT뉴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을 벌이면은 다른 언론에도 다 이상한 신호가 가는 거잖아요. 와. 비판하면 이렇게 돼.
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디투뉴스 24의 경우는 이제 강고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뉴스가 쟁점화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소장도 제출을 하셨죠? 예, 어제 제출을 했고요. 네. 법조인들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법률이 법률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데 네. 이 구성 요건이 이래요. 단체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행정 행위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침해로 이어지면 구성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고. 그렇죠. 공무원들 그 불법적인 일을 시켰으니까. 보통 다른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비슷한 이제 일들이 있는데 대개 단체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걸 숨겨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말씀 중에 디투뉴스 24만 이게 쟁점화돼 있는 이유가 노조의 투쟁도 있지만 저 이상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백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백을 해도 다른 언론사는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서 해결했겠죠. 물론이겠죠. 이게 이렇게 드러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MBC 같은 안 경우도 드러나게. 홍시장 때 광고가 네. 완전 날아갔거든요. 네. 거의 모든 그 경상권 MBC들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땅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니 MBC는 친국힘 언론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옵니까? 네. 여하튼간에 네. 근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대개는 공무원들이 그 뭐 시장님이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덮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당당하죠. 그리고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의원이 질문을 해요. 이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했더니 당당하게 제가 지시한 거 맞습니다. 속기록도 있고요. 영상도 남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뭐 지시 여부에 대한 쟁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이래서 좀 내년 지방정부 이제 지자체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부터 쓰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방정부 예. 선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인데 그 피고발자 4명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4명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충북은 출입처가 아니라 네, 빠졌고 아웃.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무원들이 참 법적으로 동참할까 말까? 유능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명백하게 어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라는 부분들이 사실 미약했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제외. 네. 그리고 너무 명백한 2명은 고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하튼 이게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선거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발 뉴스에서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쨌든 저희들 기자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 조직이 수사기관의 어떤 고발을 의뢰해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린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주변에서 그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권력은 기사로 감시해야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가진 이 공적 문제를 이번에 법적으로 처벌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내년에 지방선거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 권력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앞으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선례를 남겨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대단히 의미 있는 예. 판결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언론 문제가 좀 계속 남아 있어서요. 잠시 좀 함께 해주시면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사 생각나시죠, 여러분? 5.18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4년간 16억, 인천에서만 3억. 요때 이제 정부 광고는 지방 정부 광고가 아니라 중앙 정부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3억이 제가 여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디티뉴스가 또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지사가 스카이데일리의 정부 광고를 정기적으로 집행을 해봤어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크지 않은데 네. 보통 대전이라든가 그 충남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이런 언론의
자치단체 광고를 지급하지 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선례가 없어요. 지역 연고 매체가 아니잖아요. 지역 연고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를테면 뭐 세종시에서 서울에 있는 조선일보에다가 지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플러스 또 있습니다. 또 디티뉴스에서 여러 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종편사랑,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는 그 이전에 TV조선에 광고 집행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에 수억 원 이상씩을 TV조선에 막 몰아줬더라고요. 한 번에 수억 원씩. 그러니까 뭐 한 번에 1억 5천, 그다음 그 달에 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좀 실례합니다만 제가 지역 언론 그 상황들을 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4년간 16억이면은 그냥 이건 뭐 지방정부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로 1년에 4억을 챙겼다는 건데 그러면은 디트뉴스 같은 매체를 한 2년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1년에 스카이 데일리에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억이라는 게 언뜻 보면은 별 돈은 아닌 것 같지만 한 8개 정도, 한 10개 가까운 풀뿌리 언론을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뉴스원.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릴 그 기사의 시작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 중소언론 공익광고 추가 지원 50억 규모. 자, 여기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보도인데 지역 중소언론 공익광고 요거는 광고 지출 주체가 언론재단이야.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디트뉴스 같은 데가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야. 지역에서 제대로 언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익에 가까울수록. 근데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못했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해드릴게요. 왜 못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감소한 언론사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추가 집행액이 결정돼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근거는 뭐요? 전년도 정부 광고료 집행 실적. 이게 연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놈들만 주는 거야. 작년이 언제입니까? 윤석열 때. 윤석열 때 스카이 데일리 같은 놈들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받은 놈들 중에서 좀 부족한 애들을 더 주겠다는 거야.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더 못 받아서 더 줄게.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전년도 광고를 받은 놈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트뉴스 24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뭐가 이쁘다고 받았겠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23년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잘 나가던 매체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힘들지 모르니까 50억을 추가 집행한다는 거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하에 언론재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거예요. 50억을 마련한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죠. 와.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 50억을 추가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럼 원래 집행된 예산이 있잖아. 네. 원래 다 지급됐어 이미. 그렇죠. 3, 4분기까지. 근데 4, 4분기에 얘네가 겨울도 나야 되고 이것도 한잔 해야 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50억이 추가된 거야. 그러면 3, 4분기까지 지급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80억이야. 80억. 우와. 이미 80억이 지급이 됐어. 공익광고 형식으로. 윤석열 때 받았던 놈들에 대해서. 근데 50억을 추가로. 그냥 130억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한 지역에 윤석열 때 이쁘게 보였던 언론사 한 100곳 정도가 등 따뜻하고 배 두드리면서 연말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언론 개혁과 그리고 매체 효율성을 매체 효율성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하는 특별 지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될 텐데요. 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응? 이미 3, 4분기까지 80억이 지출됐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민주당에서 알지도 못해. 방송 3법 하고 뭐 그러느라고 방송 3법이 실제적으로 방송 현장의 민주화를 오히려 역행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지금 하나하나 처리해야 돼.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들 구글이랑 단판 져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때 잘 나가던 지방 매체들에 대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 퍼주는 거, 이런 거 막아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커버를 못 해요. 왜? 요거는 그 문체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기금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편성돼 있는 거야, 문체부 산하에.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 얼마 지금 그 입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그 양반이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럼 이런 거 언론에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청와대나 그렇죠. 문체부 안에다 두고 걸릴 거 걸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제대로 정책이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까막눈들이 앉아가지고 전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50억이 지금 불출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중앙정부라든가 한국언론재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카이데일 종편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맥락상 극우매체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는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우리 양문석 의원도 나왔지만 우리 김교웅 의원도 제기하신 게 있어요. 김교흥 언론재단 정부 광고 수수료 값어치 하나 이럴 거면 폐쇄해야. 이게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언론재단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가량을 정부 중앙정부가 뭐 기재부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 홍보 예산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10%를 뽀찌로 따가지고 지네가 조직을 돌리는 거야. 언론재단이라는 데가. 근데 지네만 그 월급 받고 그걸로 뭐 연구 리서치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공익적으로도 쓴다. 그러니까 우리 10% 뽀찌를 떼는 것에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 매체에도 지원을 하는 거야. 요런 개념으로 아까 나온 게 50억 준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돈 잔치를 돈 지랄이라고 할 뻔했네. 돈 잔치를 하는 거야. 자기들 10% 뽀찌 수익의 정당성을. 뽀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10% 수수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가지고 수수료 10% 수수료를 받는 우리 언론진흥재단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돈을 분배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때 분배하던 바로 그 체인으로 윤석열 때 뽑힌 김효재 이사장이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교웅 의원이 폐쇄해야 된다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필요합니까? 불편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언론진흥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개별 언론사에서 못하는 걸 공적으로 좀 수행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기자들 처음 들어와서 수습 기자들 뭐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개별 언론 또 중견 기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좋은 의미의 그거 오히려 되게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언론재단에서 애들 그 수습 기자들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MB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불러. 오히려 문재인 때도 안 불렀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안 불렀어. 여하튼 그런 거는 특별히 다른 루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교웅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이 그 광고 분배하는 부분은 코바코처럼 정부 광고 대행 공사를 만들고, 정말 진흥하고 싶으면 또 진흥을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지. 혼재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존재를 관성에 의해서 쓰던 돈 계속. 그리고 여기 재산도 많잖아요. 프레스센터 절반이 여기 거잖아요. 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뭐 지역에서 왔으니까 지역 언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 일간 매체라든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네. 혜택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예를 들면은 작은 인터넷 뉴스 그리고 풀뿌리 언론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옥천신문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런 종이 신문인 지역 언론들은 주로 건설사 사장님들이 운영한다 OX입니까? 완전히 오죠. 완전히. 예. 그럼 카르텔이네요. 네. 자, 일단 요 정도로 우리 급한 불을 끄고요. 네, 또 지금 뭐 바쁜 또 취재 일정 있으시니까 혹시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거의 다 했고요. 네.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디스뉴스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디스뉴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례를 남겨서 적어도 지역 언론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시면 되고요. 자, 대통령실 뉴스가 지금 오늘 산적합니다. 먼저 요 보도 자료를 하나 저희가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나왔어요. 12구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뭐라고요? 경찰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 인력 미배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서 왜? 용산구청. 이건 아니고. 왜 봤더니 여기 있네.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한겨레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 제목이 뽑힌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실 지키느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 인력 배치 안 됐다. 네, 총리실 합동 감사 TF 결과를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큰 틀에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숨져갔는지 원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실이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또 디테일하게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 네, 지들 그냥 몸살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들 뭐 경찰이 매번 이래요. 뭐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유독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또는 이런 데서 정확히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네. 늘 이런 힘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저쪽에 수만 명이 있든 어떻든 상관없고 그때 집회 상황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한 30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용산 경찰서장만 하더라도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그날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있지도 않았는데 주말이어가지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뭐 자기는 조직 안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용산 경찰서장이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종로소장이 제일 청와대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갑자기 용산서 관할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서장이 중요한 자리가 됐고, 이제 뭐 아주 잘못하지만 않으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오락가락하니까 수많은 시민들의 아우성 또는 사고 위험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럼 매년 계기성으로 반복되는 행사였고 이전에 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데 그 유지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뭐 경찰력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한 200명 뭐 정도만 가도 질서 확실하게 잡습니다. 자, 이제 추모 행사 제대로 올해는 좀 치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사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자, 일정을 보니까 10월 29일 3주기 시민 추모 대회를 이제 서울 광장에서 6시 34분에 갖고 토요일.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네. 이게 왜 25일 죄송합니다. 네네. 25일 내일 모레
아유, 시간이 18시 34분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29일 수요일에는 10시 29분에 광화문 북광장에서 3주기 기업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추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고발 뉴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관세 협상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앞서가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금융 패키지 확정되지 않아. 그래서 23일 공지통에서 보도 신중 기해달라 당부. 지금 뭐 앞서 나가는 뭐 이를테면 조선일보는 한미 250억 달러씩 8년 분납 투자 논의. 네. 여하튼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한겨레도 유사합니다. 방미 김용범 협상 마지막까지 와 있다. 현금 투자 연 150억 달러 이하 최종 담판. 네. 그런가 하면은 서울경제에 따르면 미국 연 250억 달러 대 한국 연 150억 달러 이하. 한미 막바지 관세 협상 절충되나? 네, 서울경제가 조선일보 한겨레 제목을 절충해가지고 제목을 네. 뽑았어요. 일단 먼저 절충을 했네요. 확실한 방향은 우리 경제 외환과 경제 바이탈에 저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한겨레 일면 톱이 150억 달러 이 얘기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3,500은 이미 공지된 거고 뭐 그렇죠. 트럼프도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아직 도장 찍지 않았는데 150억이라고 앞서 쓰는 게 누구의 이익인가요? 그러니까 주먹은 끌 수 있다, 뭐 단독이다, 뭐 저쩌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이건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CNN과의 어제 인터뷰 결과가 이제 오늘 전 세계 방송이 됐는데 대통령의 스탠스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벌고 마지막까지 국익을 우리가 지켜내는 게 중요하지. 뭐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합의된 결과처럼 보도하는 것이 전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윌 리플리라고 하는 친구가 CNN 특파원인데 에이펙 계기로 통상협상 타결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합리성을 믿습니다. 또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대단히 지혜로운 표현을 에이팍 한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네네. 정부는 에이펙 때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은 계속 그렇게 흘리고 네.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국으로 하여금 아주 그냥 똥줄 타게 만드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합리적으로 나오면 그 시간은 단축될 수도 있네. 미국의 합리성을 믿어. 사실상 회담을 우리 측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한국말로 한 거를 영어로 번역했잖아, 걔들이.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대통령의 발언은 이겁니다.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한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좀 달라지죠. 완전히 오역인데 완전히 느낌이 다른 달라지죠. 의미인데요. 네. 그죠? 자,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다. 뭐 여하튼 요 정도 번역을 두 차례 했는데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오면은 뭐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번역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말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이런 입장과 태도는 정말 명확하네요. 네. 정말 신중하죠. 자,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조금 더 쿨다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초 7월 우리 당시에 협상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스탠스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또 계속 반복되잖아요. 다른 톤으로. 네네. 구윤철 부총리 통화 스와프보다 대미 투자 구조가 관건. 그렇죠.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최초에 합의했다고 국민들한테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혔던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뭐냐? 일부 현금 이게 이제 within 5% 정도, 5% 미만으로 우리는 계속 관측을 해왔고요. 나머지 차관, 대출과 준용 보증으로 진행한다고 단 한 번도 이 논점에서 이탈한 바가 없어요. 저는 요 틀 안에서 어떤 쪽으로든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CNN과의 인터뷰 좀만 더 볼게요. 이제 에이펙이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8, 29 양일간에 걸쳐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들린다고 합니다. 28, 29. 아세안 갔다가 일본 네.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렇죠. 거군요. 네. 화수 갔다가 수요일날 한국에 와서 뭐 서울 찍고 경주 가든지 여하튼 29, 30을 1박 2일을 이제 서울에서 체류한다. 이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CNN은 세 가지를 쟁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과 대면 회담을 할 것이냐 여부. 그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통상 합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위원장 관련해서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두 번 번역을 거친 말을 볼 필요가 없잖아. 네. 대통령의 원래 발언으로 봅시다. 우리는 이번 에이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통일부 장관이 제일 적극적으로 뛰고 계신데 네. 상당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에이펙 계기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우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미국 측을 애끓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샘플로 해가지고 중국이랑 딜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29일 날, 그죠? 근데 한국이랑 그 전에 딜이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면 합의라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알았어, 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난 이렇게 발표할게. 같이 사기치자. 나 그렇게 살아왔어. 뭐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데 대통령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 발표한 대로 또 뒤통수맞을 수 있잖아. 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성공적인 협상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CNN은 완전 한국 편이야. 질문이 이래. 질문이. 네,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마피아식 갈취와 같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요? 일부러 계속 싸움을 붙여. 네. 야, 이거 깡패가 지금 너희들한테 갈취하고 있는데 한마디 해봐. 계속 꼬셔. 그런데 대통령 끝까지 안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다다를 것이고 우리는 동맹이야. 근데 다시 윌 리플리가 또 꼬십니다. 동맹인 거 아는데 그러나 뭐라고? 네,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 말이죠. 지 꼴린 대로 하는 놈이잖아. 한 말씀 해줘요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여기서 해설이 들어갑니다. 해설이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꼬셔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넘어오지 않더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직접 관리하는 투자기금에 출연하는 이야기를 이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어. 한국 정부를 응원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또다시 세 번째로 이거는 세 번째로 또 트럼프랑 싸움을 붙입니다. CNN이. 처음 이 제안이 나왔을 때는 많은 3,500억 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처음 이 제안이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거나 스팸 메일이거나 개인 정보를 노린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일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는데 네. 실제로 이뤄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하던데요. 뭐라고? 이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CNN 인터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국 측으로부터 트럼프랑 확 뭐 이렇게 좀 싸움을 좀 붙여보려고 그랬어. 어?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네네.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헤드라인을 좀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이를테면 뭐 트럼프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좀 있잖아. 왜 좀 폭발했다. 뭐 이런 거. 동맹국 이런 동맹이 어디 있냐고 경로했다. 그렇죠. 동맹국 뭐 대통령 뭐 인터뷰 중 경로 뭐 이런 것들 뽑아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실패했어. 네. 응?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보다 못한 미국 본토의 앵커가 윌 리플리한테 한마디 합니다. 결국 돈 액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군요. 네. 서울에서 윌 리플리 기자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CNN 보도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이 여러 면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못한 트럼프와의 담판, 버티기 끝에 자국 이익을 지켜내는 담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CNN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김영범 네, 김영범 문화 부위원장. 위성락 실장 얘기로는 패키지 딜로 간다. 관세 협정 끝나면 안보 협정과 해서 같이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벌써 지금 뭐 먹혀들고 있어. 트럼프의 마수에. 다카이치 트럼프 28일 회담, 길 잃은 미국 대두 사고, 방위비 늘린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호락호락 지금 먹히는 분위기야. 다카이치 사나이가 경선 과정에는 양국 간의 협정이 뭐 그렇죠. 잘못됐다면 네네, 뭐 다시. 재협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지금 정치력이 없어요. 간당간당하잖아 지금 연정이, 그죠?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국만 다들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에 따르면 위성락 극비 방일. 이 대통령 다카이치의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가 뭘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근현대사 한일 관계에서는 처음으로 소위 말하면 트럼프에 대한 협상 연대. 공조. 그렇죠. 네. 협상 공조 연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오갔을지 정말 궁금한데, 재미있는 것은 일단은 뭐 일본은 못 버틸 것이다. 서울경제. 미국 여자 아베의 방위비 증액부터 독촉하려나? 네. 못 버틸 거다 일본은. 심지어 한국 일본은 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 지시,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선물. 그런데 방위비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랑?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 중에 나가서 두 가지 메시지를 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 여기서 절제를 하네요. 네. 발언이. 와. 관세 협정에 네. 이어서 안보비 그러니까요. 주둔비 분납도 증액 요구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게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미국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잘 방어한 것 같아요. 증액 요구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분 나쁘지 않게 하여튼. 그렇지. 요구했는데 우리가 뭐 무찔렀어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요구 안 한 걸로. 그리고 더 따냈어. 뭐를 따냈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얘기가 당연히 포함됐다며 어떤 내용이냐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네.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다.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지금 처음 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해구산이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인정했고 중국도 유보적이고, 그러니까 이미 그 동북아 5개국이 북한 핵을 어떤 그
막기 위한 공동 보조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러면은 북핵을 소위 말하면 완전 무결하게 막자고 하는 차원에서 캐도도 5개국이 그 대안적 차원의 경제 투자를 나눠서 하기로 한 게 이른바 캐도잖아요. 네. 캐도식 합의잖아요. 근데 뭐 다 무너진 거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속 비핵화를 주장하려면 비핵화 주장하는 놈들만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이 특히 미국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협정을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럼 뭐야 한미 동맹이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일정 정도 핵을 만질 수 있게 해줘라고 소위 말하면 협상을 이끌어낸 거야. 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까지도 받아들여졌다. 근데 이거는 관철시켰다. 근데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여러 가지 국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자력갱생이랄까, 예, 뭐 이런 차원에서의 요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굉장한 진일보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손에 쥐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니고. 그 시그널 보내면 안 돼요. 보내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안 되죠. 큰일 나요. 보내지 뭐 마세요. 대만부터 해가지고 다 우린 쑥대밭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핵연료 재처리 이 시설이 이미 포화되어 있다. 더 이상 지금 재처리할 공간이 없다. 네. 재처리할 공간을 만들면 되거든. 근데 이제 지역 민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명분이 축적이 된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근데 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만 허용이 되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가지고 정말 전 세계 최단기간 내에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 아니 그럼요. 아니 그건 조용히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 시그널을 주면 안 돼. 네, 그럼요. 시그널을 주지 마. 안 됩니다. 자, 여하튼 뭐 외교 안보 잘하고 있다.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조지고 싶은데 아까 그 언론 정책은 제가 비판했잖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비판할 건 합니다. 일종의 경로 의존성에서 좀 벗어나서 네?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경로석? 아니 의존 이렇게 하나의 길을 설정해 놓고 글로만 가는 네. 예를 들어 아까 방송법 개정이 언론 개혁이 전부인 것처럼 뭐 근데 어려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네요. 너무 많이 읽지 마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 아니 경로 의존성을 비판한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네.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의 길도 그렇고 디트 뉴스 24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역 언론이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하나만이 언론 개혁이다.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법관 증언하는 거 전 되게 찬성인데 그것만이 사법 개혁이냐 하면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 국면에서 약간 떨림이 있어요. 뭐냐면 네. 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지도자인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앉고 이제 양쪽에 배석시키는 것 같은 구도예요. 21개국이 그런데 아니 뭐 실제로 뭐 등치야 중국, 미국이 양대 패권 국가지만 경주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센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 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럴 때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메시지 관리 잘 못하고 무슨 결혼식 문제니 뭐 MBC는 국힘이니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뉴스거리를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들은 호시탐탐 경주 에이펙 어떻게든 좀 잘 안 되거나 나라 망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실수, 실언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라도 민주당의 특히 유력 정치인들 메시지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난 추석 때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조용히.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사실 그게 그렇죠. 제일 좋은 그럼요. 겁니다. 네. 말만 막 번드르르게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는 그 단계는 아니야.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정확한 맥을 짚고 포인트 잡아서
과거 경로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써먹었죠. 네. 네.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고요. 아니 그다음에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조용히. 선거를 의식하는 맞아요. 정치인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막 근데 딱 일주일만이라도 잠깐 멈춰보라는 거죠. 그 세탁기 소리 막 크면은 빨래 잘 안 돼 맞아요. 오히려. 그리고 정치인들 조용해야 빨래 잘 되는 거야. 정치인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말을 멈추고 하지 않는 거, 나오려는 말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난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도발당할 여지를 적게 주는 것도 좋다고 봐. 그냥 그럼요. 공격당할 여지를 만들어주지 말자고. 좀 처신을 우리가 갑자기 무슨 물리학 그 무슨 물리학 양자역학 같은 거 지금 공부 혼자 하시면 되지. 그걸 또 뭐 양자역학 한다 그래 또 뭐 이상한 뭐 그 빌미를 주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네. 자, 트럼프 쪽 조금만 더 볼게요. 몇 개 중요한 게 있어서요. 네, 트럼프, 푸틴과 회동 취소, 시진핑과 상당히 긴 회담 예정. 시진핑에 좀 공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똥볼을 막 찹니다. 뭡니까? 미국,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뉴욕 증시 하락 마감. 이게 소프트웨어를 중국에다가 못 팔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광범위한 수준이냐면 이를테면 미국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거나 포함된 전 세계 생산 수출품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야,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장착된 그런 디바이스나 또 다른 소프트웨어 다 못 파는 거야. 네, 이거 미국 망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완전히 대박 뭐 급락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급락 중인가? 일단 소프트웨어가 어머 이게 뭐야? US S&P 500 지수인데 어머 이거 난리 났네. 이 정도면 그죠? 절벽이네 절벽. 근데 대한민국 증시는 야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이 원래는 뭐 재치기 하면은 한국 그럼요. 증시는 독감 걸린다 그랬잖아. 몸살 걸린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 안 받아. 와 이거 뭡니까 이거? 게다가 YTN 코스피 4장점 3,900 돌파, 4,000피 누나. 장중 돌파했고 뭐 약간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는 됐는데 야 뭐 대한민국 진짜 진짜 저 집 두 채 있는 분들은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네요. 그런 거 하면은 이를테면은 매일경제 미중 입항료 전쟁에 전 세계 해운 운임 들썩. 그래서 운임이 한 주에 13% 쑥 오르고 했다는데 근데도 또 버팁니다. 대한민국 해운사는. 국내 해운사 LNG 운송률 70%로 대폭 늘린다. 뭐 대안을 계속 만들어내요. 네. 마지막 미국 소식 하나만 더 훈훈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한국은 제대로 해냈다. 뉴욕에 등장한 태극기 피켓의 정체. 지금 뭐 노우킹 집회 엄청난 사실은 참여를 이끌어냈는데 다양한 피켓을 쭉 이렇게 취재하셨어.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님이. 근데 트럼프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감동하신 거야. 이분이 뭐라고 써 있냐면 Korea got it right.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어려운 구테타 내란 세력을 2번이나 싸워서 이겨냈어. 우리도 한국처럼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지금 미국의 현재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야. 네, 그러네요. 우리는 늘 미국 밑에서 미국만 쳐다보고 미제 좋아하고 뭐 이런 것만 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미국으로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하는 얘기도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드디어 한국이 미국의 교과서가 됐네요. 어휴 뿌듯하다. 야, 네. 진짜 땡큐 윤석열. 네.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달고나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내신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자, 대통령실 발 뉴스 중에 제가 따끈따끈한 것만 출연났습니다. 뷔나 한국 AI 재생에너지에 20조 잭팟,
이재명 아시아 AI 수도 첫 성과. 위나 이게 뭐냐면 네. 지난번에 누가 왔었냐면은 레리 핑크라고 블랙록 회장이 와가지고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랑 MOU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이즈가 이 블랙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도에 한국의 투자 결정은 수십억 대가 될 거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죠.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네네. 저는 기억이 수십억 네. 초도에 수십억 투자 이루어질 거라고 네, 했어요. 네. 근데 이 위나가 블랙록의 자회사야. 여기서 20조를 초도에 야, 진짜.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AI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얘는 바로 자회사도 그룹이네요. 네. 규모가 크네. 위나 20조 그룹. 정도를. 네. 와.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또 오픈 AI 지난번에 그 누구냐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 샘 올트먼. 네. 네? 샘 올트먼 왔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오픈 AI 한국 정부의 정책 제안, 소버린 AI와 글로벌 협력 함께 가야. 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버린 AI가 무슨 뜻이에요? 전 네? 모릅니다. 금시 초출이에요? 네. 네. 소버린 AI가 형님 다 아는 줄 알았지. 이게 요거래 요거. 이게 디지털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 네. AI를 중국 애들이 만들었어. 이를테면. 그러면 중국 관점이 다 중국의 자료 뭐 이래서 뭐 동북 공정 뭐 이런 게 다 검색하면 나올 거 유튜브 아니야. 구글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국의 보편적인 그런 상식과 정보가 들어간 그 지식 주권의 네. 포털로서의 AI. 그건 소버린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정보가 하는데요. 한국으로 모이는 거고 정보가 한국으로 모인다는 건 돈이 한국으로 모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소버린 AI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도 받겠지만 이게 미국발, 중국발 AI보다 한국계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것 같아라고 전 세계인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 한국의 소버린 주권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AI지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겠죠. 그리고 네. 이 소버린 AI에다가 물어보면 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물으면 독도는 한국 땅 하면 노래가 나오겠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소버린 AI도 지원할게. 그리고 글로벌 2 채널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네요. 잘 가고 네, 있습니다. 네. 설명 괜찮았다 이거. 네, 훌륭합니다. 나 AI 잘 모르는데 이거 얼마나 그래서 더 훌륭합니다. 네. 모르는 놈이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아니, 잘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전 아니. 전혀 모른다고. 네. 네. 그래도 형님 모른다고 자백했으니까 네. 용서해 드릴게요. 네, 저 감사합니다.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막 찾아봤어요. 네, 공부하는 고발뉴스입니다. 자, 대통령이 계속 뭐 이런저런 지시를 많이 했는데 이거 죄송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바빠. 근데 이 공직 기관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오늘 2시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무지하게 강조를 했어. 쭉 뭐 긴 멘트 중에 조금만 정리를 했는데 기사 제목으로 그냥 보시죠. 이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이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 용납 안 돼. 네. 사정기관 권한은 질서 유지 위한 최후 보루.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사정기관의 불법 은폐 행위는 구체적으로 우리 쿠팡 수사와 관련해서 네. 우리 문지석 부장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 심적 상태를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금조 1부의 평검사로 근무할 때 금조 2부장이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검토하고 싶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뭐 불허가를 내렸긴 했지만 그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고 했을 때 제가 자필로 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라고 자필 진술서를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물론 대검 감찰도 관봉권 사건 등등으로 바빴겠죠. 다음에 고검검사. 대통령이 대단히 좀 심각하게, 물론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도 파악이 돼야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직사회, 특히 사정기관의 공직기강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관봉권 띠지 사건,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SBS 단독.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마무리. 윗선 고의 없었다 결론. 그냥 범죄 아닌 걸로 단순 수사관들의 실수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장관은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시스. 법무장관 관봉권 사건 수사 미진하면 상설특검 요청할 것. 자, 미진한 거 확인됐죠? 미진한 결과 나왔죠? 상설특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상설특검으로 진행되는 데는 뭐 여하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특별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검찰 진짜 썩었다. 네. 이재명 뇌물 편지 조작 판단 묵살됐다. 대검 문서감정관실 폭로. 이 뇌물 편지와 관련해서 당시 지난 대선 기간에 정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악마화에 넘어갈 수 있도록 작용했던 상당히 중요한 범죄였는데 실제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도둑질하고 저렇게 부패하고 대장동으로 돈 벌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실제로 존재했어요. 더구나 SBS에서 무슨 그 마피아, 지역 마피아들과의 결탁설 같은 걸 계속 제기하고 네. 냄새를 풍겨왔던 와중이기 때문에 더 세게 먹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 도출 실패. 이례적 결론. 대선 하루 전 늑장 통보. 매우 중요한 그 소위 말하면 조작 단서를 제기했는데 그게 무시됐다 하는 것들이 뒤늦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임당 정치인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을 때리긴 했는데 결국 양형이 너무 낮아요.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조작됐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다. 허위임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다라면서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는 건 정말 사법 정의가 여전히 근데 이게 무너져 뭐 있다. 선거법상 양형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 맞는데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징역 1년형, 그렇죠. 2년형 하고 법정 집행유예 구속해야 없이, 됩니다. 네, 없이 해가지고 구속했어요. 해야죠. 또 아유 참 사람들. 네. 자, 마지막으로 경혜로 짝다리 사진, 이거 정말 충격을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했는데 더 나오네 보니까. 여기 심지어 건천궁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건천궁. 여기 이제 민비 피살된 마지막 이제 그 고종의 처서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무단으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JTBC에 따르면 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10분간 둘이서 둘러봤다. 10분간 둘이서 뭐 했니? 명성황후 침실에서 이상한 무슨 뭐 또 그 재의식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굿 아니, 같은 뭐 거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거길 왜 둘이서 문 닫고 들어가서 뭔 짓을 한 거야? JTBC 보도대로 국가유산이 윤석열, 김건희의 놀이터가 됐네요. 네. 자, 근데 이게 굿모닝 충청에 따르면 윤 부부 종묘 조선 왕궁 등 총 11회 사적 방문. 그리고 또 추가된 사진을 보니까 이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에서 뉴스공장에서 이거 이배영 손잡고 또 들어가는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요거는 아주 후속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더 팩트? 전진숙 계엄일 김건희 진료 성형외과 투여한 약 공개해야. 무슨 말이냐면 그날 12월 3일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머물렀는데 그때 그 성형외과에서 최면 진정제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투여가 됐다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투여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 공개 못한다는 거야. 이거 그럼 압수수색 해야지 뭐. 식약청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JTBC. 학력도 경력도 가짜. 대통령실 근무한 역술인 추적했더니.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이렇게? 유유상종이네요. 네. 없던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무당을 행정관으로 취업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가짜야. 학력, 경력 다 가짜. 야, 맞는 거는 역술인이라는 사실을 게다가 마지막 날까지 월급 따박따박 타먹었다고 하니 정말 아이고. 자,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수고하신 오창익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저는 오창익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네, 저야말로. 자, 그리고 김지영 씨.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